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수능 기출 비문학 독서 영역에 해당되는 지문들 중에 네 번째, 마지막 세트에 해당하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노자의 도에 대해서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와 그 다른 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그런 지문이었는데요. 2024 수능 지문에서 이 독서 영역 중에서는 다른 부분은 조금 쉬운 편이었다면 여기서 약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지문의 길이도 길고 문항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지문 역시 지문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내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가부터 한 단락 한 단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한비자는 사상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기도 하죠. 담긴 저작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법이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부국 강병을 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세워야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한비자는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비자의 사상과 노자가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노자에 대한 한비자 나름의 해석이 어떠한지 이걸 파악해야 할 거고요.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해로, 유로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 봐요. 일단은 이 첫 번째 단락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한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노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하는 나름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소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엄격한 법치,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법치,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부국강병을 위해 엄격한 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노자에 대한 해석, 이것이죠. 이게 뒷받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비자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한다 했을 때 이 법치에 대한 나름의 아이디어 같은 것이 노자로부터 왔나 봐요. 노자에 대한 한비자의 해석. 한비자 나름의 해석이 뒷받침되어 법치에 대한 나름의 이제 근거를 만든 거겠죠? 이렇게 이 내용을 살피면서 내용 볼 거고요. 그래서 이 가단락 같은 경우에는 노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좀 미리 적을게요.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요게 나와 있는 부분이 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부터는 그러면 노자의 도,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비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구별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비자 해석에 대한 부분을 색깔 구별을 지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노자에서 도는, 그럼 여긴 노자의 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노자의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도가 기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해보자면 노자가 생각하는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라고 본 거라면 한비자는 여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봤대요. 한비자가 생각한 것,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했으니까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는 부분에서 여긴 다르지 않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 이것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연이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이 만물 생성, 만물, 모든 것, 만물,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도니까 이 만물의 모든 현상은 당연히 도의 영향을 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드러나는 거래요. 인간 사회의 모든 일 속에는 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도에 따라서 제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라고 보는 게 이 한비자의 관점이라고 보는 거겠죠. 일단은 요 단락까지,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도예요. 따라서 만물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에 따라서 실행해야 제대로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도에 따른 실행, 이 여부가 어떤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이 노자에는 도라고 하는 것이 영구불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도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노자가 말한 도를 한비자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바로 한비자의 해석이죠. 영구불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한비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습과 이치를 지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사실 도가 형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그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한비자가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대요. 즉 변화하니까 가변성, 변화 가능한 성격,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도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있어야만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된대요. 왜냐면 여러
형태를 가지거나 어떻게 저렇게 다 변화가 돼야 여기저기 다 변화 무쌍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는 천지 만물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스며들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변성이 있어야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까 법치, 통치와 관련된 거 얘기했었는데 통치술 역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통치술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이 단락, 세 번째 단락 내용을 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노자의 경우는 도라고 하는 것이 영구불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구불변하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노자의 내용이겠죠. 근데 이것을 한비자는 어떻게 해석했냐. 영구불변이라는 게 영원히 도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은 맞아. 영원히 존재해. 하지만 여기서의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변인 거지. 모습이나 이치가 틀에 고정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만물에 다 두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나 이치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즉,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물, 엄청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두루 적용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모습이나 이치가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고정적인 방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법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해놓고 이것을 계속 고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잘 읽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까지 한번 내용 살펴봤고요. 그럼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 단락.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으로 보고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제가 봤을 땐 가 단락에서는 조금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웠으면 여기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앞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모든 사물은 각각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다 다르게 적용되는 형태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지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차이가 있고 달라요. 즉 구체적인 사물들은 각각의 사물별로 형태나 모양이나 그 안에 들어간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물이나 사건, 이게 만물인 거잖아요. 여기에 내재한 각각의 개별적인 법칙은 다 각양각색 다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도다라고 보는 거겠죠.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모습이 있을 때 그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의 도에, 그러니까 기존의 노자의 도에 뭘 더 더해서 얘기를 해주냐면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의미도 부여해 주죠.
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칙들을 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12.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각각의 개별성에 맞춰서 판단한다는 거죠. 단일한 하나의 잣대만 들이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파악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고,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요건 지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이 부분을 혹시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조금 부연 설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 개별 법칙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 하나하나 각각 다른 사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해 못할까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법치주의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이런 도에 근거해서 입법한다는 건 뭐겠어요? 다양한 경우를 따져서 시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존중해서 입법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다양한 사건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까지 지금 이해 잘 되시나요? 계속 보시면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이것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자의 견해, 노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욕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탓으로 돌렸는데요. 노자이서처럼 그래서 인간 탓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인 욕망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게 노자였어요. 그런데 이 한비자의 경우는 욕망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경우의 수, 시비 판단, 아니면 모든 인간이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재한 개별적인 특징을 인정한 게 한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욕망이나 특성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오히려 욕망 자체를 부정하기보단 이건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이야.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라면 그것에 어떤 욕망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법치주의자가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내용 많았는데요. 여기 네 번째 단락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한비자의 생각이 조금 많이 드러났었어요. 도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칙의 통합이다 라고 한비자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건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은 다양성, 개별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의 기준이나 잣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의 옳고 그름, 시비를 판단할 때는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 때도 이런 개별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해야 된다고 했죠. 모두 다 가변성을 지니고 있고 도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을 다 합친 거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어떤 법칙만 정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시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법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특성, 사물의 특성 다 각각 다른 존재들이고 다 개별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 부정적인 것이다, 없애자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제어할 수 있게 가야 된다는 게 한비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노자의 경우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별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혼란의 원망이라고 적어버렸네. 사회 혼란의 원인이 욕망이라면 이게 원인이니까 제거하자. 그래서 없애자. 라고 하는 게 노자의 입장이라면 한비자의 경우는 모든 존재들은 개별적인 특징을 내재적으로 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에 따르자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들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것이 바로 법이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해서 가달라까지 봤고요. 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앞에선 한비자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엔 유학자들이 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거예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봤대죠.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눈에 보이거나 하는 그런 세계 너머의 어떤 근원,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그 근원으로서의 도에 주목해서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즉 노자에 대한 해석이죠. 앞부분에서는 한비자의 해석이었다면 이번에는 유학자들의 해석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나에서는 첫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나 단락에서는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의 견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단락 봤는데요. 여기서는 유학자들이 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있었죠? 유학자의 도라고 하는 건 인간 삶의 올바른 길, 그리고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자의 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도록 할게요.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노자에 대한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딱 노자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걸 저술했대요.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이게 지금 왕안석이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질적 근원. 그럼 아까 우리 한비자라든지 앞에서도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크게 말이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전이니까 뭔가 근원이 되는 세계겠죠. 이 근본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기의 작용, 그러니까 이미 세팅된 거죠. 기라고 하는 것이 세팅됐고 그 위에서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기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으로 본 거죠. 그리고 도가 사실은 만물의 근원이니까 도와 기가 거의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기를 지금 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듯 기가 변화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의 세계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가 부분에 살펴봤던 한비자의 관점하고 거의 유사하죠. 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 가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맥락에서 좀 유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봤대요. 근데 앞서서도 가 부분에서 인간의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 게 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봤나 봐요. 한비자랑 또 다른 거죠. 한비자는 법을 만든다. 법 자체가 인위적으로 행동을 제어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보자면 노자하고 한비자도 상당히 다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왕안석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비판했대요. 그러면 왕안석의 입장이 한비자랑 좀 비슷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와 규범이 법과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한비자랑 비슷하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잘 이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을 지녀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비자랑 굉장히 닮아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변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유학 이념이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인간 삶에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라고 하는 게 왕안석의 특징이고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송 이후에 원나라에 이르러 어쩌고 하면서 오징이라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락이 넘어갈 거고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유학자 중에서도 왕안석의 입장이 소개된 부분이었어요. 왕안석의 노자에 대한 주석, 해석을 단 노자주 이거죠.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이용했었냐면 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하면서 기가 변화하면 현상세계 역시 변화. 근원적인 세계 속에 있는 기가 변하니까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세계도 변화한다는 거죠. 즉 한비자하고 비교해보자면 가변성을 지닌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생각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입장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노자의 경우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라고 봤다면 왕안석의 경우는 지극히 인위적일 수 있는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이나 제도 같은 거였죠. 제도, 규범. 요걸 통해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점은 한비자랑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천적 측면과 연결지어서 도를 이해했죠. 그러니까 도를 유학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게 왕한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까 살짝 살펴봤듯이 오징이라고 하는 유학자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언뜻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송나라 이야기를 했다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선 송이후 원나라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주술적이다. 뭔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죠. 유학자인 오징의 입장에서는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대요. 그러니까 도교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징의 입장은요. 노자는 도교의 냄새가 나긴 하고 도교의 시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징 자체는 도교를 굉장히 좀 이상한 종교처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노자의 가르침에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도덕 진경주를 썼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도와 유학 이념에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신경 쓸 것은요. 앞부분에서 왕한석의 경우는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연결해서 노자를 해석했어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의 관점에서 노자를 해석했다면 오징 역시 도를 도대로 보지 않고 유학 이념을 관련 지어서 그런 구절까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의 일부 내용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자 사상을 완벽하게 존중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공자의 학문을 위주로 해서 이 노자 사상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자기가 막 구절도 추가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기존 구성을 지금 재편하고 있죠.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불변하는 도라고 봐서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불변하는 어떤 이치 이것을 도가 가지고 있고 이게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대요.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앞서서 왕한석이라든지 한비자의 경우는 노자의 도를 해석할 때 가변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면 지금 오징 같은 경우에는 불변한다. 불변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이것 역시 가변성을 지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이 좀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불변성을 지녔다 라고 보는 거죠. 앞선 내용들과 구별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관점에서 그는, 그러니까 오징은 유학의 인이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노자의 입장도 하나 소개가 되죠. 유학의 인이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났다. 도가 사라지거나 쇠퇴하고 뭔가 이렇게 멸하게 되면서 유학의 인이 예지가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게 노자의 관점이라면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한 것은 오징이죠. 서로 이제 관점이 달라요. 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쇠퇴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오징인 거죠. 그게 현실화해서 드러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회 규범에 따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것은 앞서서
왕안석이라든지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얘기했던 사회의 규범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을 지니겠지만 오징이 생각하는 사회의 규범은 가변성을 지니진 않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단락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여기에서는 오징의 도덕 진경주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자의 관점과 좀 비교한 부분도 있어요. 노자의 경우는 도의 쇠퇴가 유학의 인의 예지를 가져왔다 라고 본다면, 오징의 경우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도가 현실화 한 것이 유학의 인의 예지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라든지 규범 이런 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또 여러분들이 구별할 만한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징의 경우는 노자와 공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라고 하는 것을 유학과 관련 지어서 이해했죠.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지어서 이해하면서 앞선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도는 불변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달랐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락,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혜는 자신의 학문적인 소신에 따라 하면서 설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죠. 자신의 학문적인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이 사람이 만든 것은 노자 집회인가 봐요.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그러니까 서로 너무 대척점에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해가 있다라고 본 게 설혜죠. 그는 기존의 주석서는 앞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되니까 한비자, 왕안석, 오징 이런 사람들의 주석서겠죠. 그동안 만들어졌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즉, 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약간 원래의 노자를 노자대로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오해하고 있는 거고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했대요. 인간의 도덕 본성과 천명. 그래서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그러니까 도덕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덕 본성이나 아니면 천명 이런 것들이 인간의 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뿐이지 인의를 비판한 게 굉장히 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완전히 대척점에, 그러니까 그냥 서로의 적을 두는 그런 사상적인 대립점에 놓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설혜의 경우는 기존의 노자 사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대로 파악 못했고 노자를 2단으로 치부했다. 즉 유학이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면 여기서 일단은 좀 다른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 네 번째 부분은 설해의 노자 집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노자 사상은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지 않냐면 인간의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뭔가 노자의 사상을 좀 2단으로 파악했던 게 문제다. 그러니까 설에는 완전히 얘네 둘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다면 오직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나름대로는 도가 사상의 일부를 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 보일지언정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유학과는 그래도 좀 다른 존재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설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가단락은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나단락은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과 나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가의 경우는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가 드러난 글이었고요. 나의 경우는 노자의 도에 대한 왕한석, 오징, 설혜와 같은 유학자들의 견해가 드러난 부분이었죠. 1번 선지,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라고 하는 저서의 철학사적 의의,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가치와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설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비자가 노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노자가 한비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나요? 알 수 없었죠. 그럼 비교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거였죠?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었죠. 법치, 무엇을 위해? 부국강병을 위해. 법치를 통한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겠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한다.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했나요? 그 실현을 위해서는 노자를 수용하기보다는 법치는 약간 인위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자의 경우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없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비자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흐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은 틀렸죠. 그럼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죠.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노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어요. 여러 학자의 견해, 왕한석, 오징, 설희의 견해도 이야기하고
하고 있죠. 그 시간의 흐름, 송나라, 송나라 이후 해서 쭉 흐름에 따라서 전개했었습니다. 3번 맞는 내용이죠. 4번 선지.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이 여러 유학자인 왕안석, 오징, 설희애 이 사람들이 노자를 해석한 의도는 나의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도라는 것은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고 유학자들이 봤는데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면서 노자를 주석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명이다 라고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해석한 의도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밝히기도 어렵고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은 절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죠. 절충을 하려면 지금 3명의 학자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죠. 이 과정이 없고 그냥 이 3가지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충 부분에서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는 있죠. 가의 경우는 한비자의 시각이고 나의 경우는 왕안석, 오징, 설희애의 시각이라면 이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 여기서 비판이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어떤 비판을 다 포함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13번으로 갈게요.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라고 했네요.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별 법칙들이 모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만물의 어떤 근원이 도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만물 하나하나에 깃들어져 있는 개별 원칙의 통합, 이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 역시 어떻겠어요? 각각 다 다르겠죠. 개별적이고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바탕으로 시비를 판단하게 되면 도도 굉장히 각양각색의 개별적인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바탕으로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도에 근거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법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시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한비자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순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도가 달라지나요? 선후관계가 다르죠. 지금 도라고 하는 것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고 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시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시비면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죠. 근데 원래 한비자가 하는 말은 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답이 1번이에요. 2번,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망이라고 했죠.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
우리 그래서 가변성이라고 했죠.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구불변의 의미, 도는 영구불변하다라고 노자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비자가 해석할 때 영원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데 내용 자체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3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구절이 있죠. 도를 제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것에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성패라고 하는 말, 제대로 도가 실행이 된다 했던 그 단어들을 올바르게 또는 성패 대신에 흥망성쇠라는 단어만 썼을 뿐이에요. 단어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5번,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이거 지문에 있던 내용 그대로죠.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조금 아까 1번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만물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원칙들을 다 합쳐놓은 것,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비자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고요. 기역은 유학자의 입장 중에서 이제 오증의 입장이었어요. 기역의 유학자의 입장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건 오증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있었고요. 니은은 학문적 소신이라는 데에 밑줄이 쳐져 있긴 했는데 그 맥락에선 설해가 갖고 있는 학문적 소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는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니은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유학 덕목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줘야 되는 유학 덕목은 이 본문에서 유학의 인의예지 요거 얘기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의 쇠퇴로 유학의 인의예지가 생겼다는 식으로 노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자의 견해는 노자가 긍정적으로 봤던 덕목인 도가 쇠퇴하고 유학의 인의예지가 생겼거든요. 유학 덕목의 등장, 이게 인의예지잖아요. 이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노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도를 쇠퇴시키고 나서 생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노자의 견해의 경우는. 그리고 뒷부분에 니은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 이 설희에는 노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인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노자가 굉장히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려는 나름의 충고의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기역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그럼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건가요? 도학을 굉장히 오징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유학의 그 도가의 어떤 주술성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입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요. 니은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됐다. 니은이 설예였죠. 설예의 경우는 굉장히 노자 사상을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유학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노자 사상을 노자 사상 그대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그러니까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맞죠? 니은에 대한 설명은 맞았는데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 니은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는 것으로 표출됐다. 그러니까 오증의 입장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도교 같은 그런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니은의 경우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 밝히는 것. 그럼 이거는 뭐냐면 유학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이것을 경계한 게 서리의 입장이었어요. 유학을 위해서 그러면 노자 사상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리의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기역은 유학의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즉 오징의 입장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서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수단처럼 사용을 한 거죠. 유교적 사회 질서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된 거고 그것을 위해서 노자 사상을 연결지어서 해석했어요. 맞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위를 밝혀.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노자 사상을 이단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그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진위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에서 표출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역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과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한결같이 지금 니은은 서리의 입장이고요. 서리의 입장은 다른 유학자들하고 다르게 노자 사상을 유학 사상을 해석하기 위한 또는 유학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처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측면만 제대로 알아도 4번 선지라든지 3번 선지라든지 5번 선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설해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학 사상이 사상적 우위를 입증한다? 이게 나오는 순간 틀렸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5번도 역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요.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5번에 나의 왕안석과 오증의 입장에서 다음의 기역에서 리을까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의 경우는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왕안석과 지금 오증을 비교하는 것 같죠. 둘 다 도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을 이제 보자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은 동일하죠.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보는 것은 동일한데요. 왕안석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가변성을 얘기했다면 오징의 경우는 이미 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형태나 내용이나 이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오증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떠올리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물의 근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가 만물의 근원이니까 만물을 만들 때 도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겠어요? 도가 먼저겠어요? 만물이 먼저겠어요? 도가 먼저 있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여기서는 도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했으니까 선후관계가 달라졌죠. 그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왕안석이든 오징이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그러니까 어떤 이치, 바른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그럼 이미 이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규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있고요. 그거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가 등장했어요. 즉, 규범은 변할 수가 없겠네요. 이미 고정된 이치,
이치를 이미 담고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오징의 입장이죠. 왕한석의 입장 아니고요. 오징의 입장이에요. 오징. 그러면 디귿.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의 입장일까요? 일단 왕한석의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이 달라지면 도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법칙을 만들 때도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징의 경우는 아닐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규범이 불변하는 이치를 반영한 규범이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즉 현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유기적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한석과 오징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리을,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도가 변화한다고 얘기해버렸네요. 그럼 누구겠어요? 왕한석이죠. 오징은 아니죠. 오징은 불변이니까. 그래서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규범도 변해야 된다. 이거는 왕한석은 맞지만 오징은 아니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1번 선지부터.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맞죠? 지금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니은에 동의하겠군? 니은에도 왕한석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2번. 왕한석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니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리을에는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은 틀린 내용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니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리을에 동의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3번.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했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리을도 동의하죠. 이거 왕한석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어요. 그럼 4번. 오징은 기억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기억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리을에 동의하지 않은 거 확인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오징은 이거 오타예요.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맞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동의했는데.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여러분들이 뭔가 뭐에 동의하고 뭐가 안 했군, 뭐가 했군, 저랬군 막 비교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만 명확히 OX 표시해 둔 뒤 확인만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 왕부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기 있잖아요.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는 한비자구, 나의 경우는 왕한석 오징 설희였죠. 내용 한번 보실게요.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도 유학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 비판이 목적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 비판하면서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 유학자다 보니까 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슨 사상 기준으로 삼았죠? 유학을 기준으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노자 사상은 노자 사상으로 비판하든 아니면 노자 본래의 뜻을 가지고 비판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무위자연이죠. 이렇게 한 것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앞에 본문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죠. 노자는 그냥 욕망 없애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규범을 많이 얘기했죠, 유학자들이.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유학 규범을 주장한 사람들, 앞에서 나온 사람들 다죠, 거의 다. 설에 빼고. 한비자도 규범 얘기를 했고요. 법치 주장했죠. 왕한석도 상황에 따라서 법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오징의 경우도 도가 현실화한 게 어떤 법칙, 법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1번 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노자의 대응 방식 뭐였어요? 그냥 욕망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맞죠?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 법을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 수긍하겠군. 맞겠죠. 2번,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 소극적인 삶의 태도인가?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소극적인 거잖아요. 이거에 비판했다. 맞죠? 그 소극적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일단 부정적으로 본 거 맞고요.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 이거 비판적으로 본 거 맞았었죠. 그러면서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봤잖아요, 왕한석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기서 긍정하는 거죠.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된다고 지금 왕부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도 맞는 내용.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거는 그냥 보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이랬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군. 맞죠? 본래 뜻을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면서 왜곡을 하면 안 된다. 여기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수정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죠. 그럼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 봤으므로, 아까 노자가 아닌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유학을 기준으로 본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노자가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유학이겠죠. 유학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이건 보기 내용 그대로고요.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유학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유학의 인의 예지는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거다라고 하면 유학과 지금 노자의 관점, 도를 연결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죠. 4번도 맞습니다. 남은 건 5번인데요.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노자 사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죠. 맞고요. 나의 설희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왕부지가 한 거잖아요. 무엇이 유학에 도움이 된다. 유학에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는 쉬워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 A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라고 하면서 담긴이라고 하는데 밑줄이 돼 있었어요. 사상이 담겼다고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담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됐다라는 의미로 담김을 쓴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과일은 추상적인 대상인가요? 추상적이지 않고 눈에 관찰되는 대상이 담겨 있는 거죠. 2번,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마찬가지, 수박이 담겨 있다. 또는 매실이 설탕물에 담겨 있다. 얘네들은 다 물리적인 사물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봄 경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경치의 어떤 전체적인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니까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전체 다 살펴봤고요. 다소 조금 지문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학자들의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연습을 좀 꼼꼼히 해나가는 것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